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들으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픕니다. 애국심도 생겨나죠. 점령군이자 침입자인 일본군은 역사를 살아간 사람 중 우리가 절대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중에는 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인신매매를 행한 조선인 출신의 일본군도 있었을 겁니다. 2016년 재헌절주간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국가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걷어낸 뒤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다들 알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자극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애국심도 있어요. 네. 위안부 얘기를 할 때 일단 그 더럽고 변태같이 묘사되는 일본군이 절대 악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일본 남성의 야만스러움에 찍혀 나갔는데도 여전히 꽃같이 고운 모습의 절대 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 남성과 조선의 여성, 이 대립구도가 한국인으로 하여금 터질 듯한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데요. 그 분노를 느낀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국가의 힘을 기르는데 몸바쳐 충성하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그 근대의 태제로밖에 우리가 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글을 배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게 상록수급으로 그냥 수렴돼 버려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결론으로 기결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힘을 키우자. 혹은 한일전 응원하자. 그 길 띠게 두고서. 네. 그러니까 이게 대립구도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을 납치를 하거나 속여서 일본군에 팔아넘겼던 사람들. 포주들, 조선인들. 그렇죠. 대부분 그 조선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양반들은 또 전문 포주도 아니었다고 하죠. 네. 그냥 동네에 그냥 이름 좀 있고 발 넓은 아자씨들.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네. 이렇게 해서 데려가서 도착해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혹은 피지배인이면서도 일본군이나 만주군으로 있으면서 그 위안부 제도의 수혜를 누리던 조선인 남성들의 존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절대선과 절대악의 대립구도가 선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굴 미워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심지어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여명의 눈동자 보면서 다 봤어요. 이건 그냥 일본인만 조선인을 수탈한 게 아니구나. 성노예 문제는. 한국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봐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은 금방 잊죠. 볼 생각이 없어. 그 부분은. 까먹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다시피 한 사회에서 어떤 시각이 절대 다수의 동조를 얻는다면 이건 거의 대부분 그 선악의 대립구조 속에서 해당 사회가, 그러니까 일본인 위안부 문제라면 우리나라, 한국이 절대선의 위치에 포지셔닝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헐리우드 영화의 미국 같은 거죠. 네. 냉전이 끝나니까 중동 배우가 필요하고 중동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이제는 외계인을 만들 CG가 필요하고 북한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북한도 등장하고 탈탈 털리고 이제 서구 열강에게 다 뜯긴 뒤에 군사시설에 마련할 곳이 동굴밖에 없는 그 불쌍한 군인들이 왜 웃고 있어? 뭐가 신난다고. 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미 14년 전에 세상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잊혀져 버려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절대선과 절대악의 대립구조를 흐트리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효율성 면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큰 피해인데 이 뉴스를 해석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다다네요. 해석해야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성 면에서 밀려났다는 워딩이 되어 있는데 이 효율성이 어떤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보시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이것이 뉴스로서의 효율성이 왜 떨어져서 이건 절대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심지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4년? 13년 전에 이미 한번 방송에서 또 나왔고 지면에서도 많이 다룬 적이 있었어요. 싹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고백을 해야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스스로 연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방금 DMC가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정말 우연히 세미나가 있다길래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세미나를 들으러 갔다가 한 2시간 동안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날 찾았어요. 네, 맞아요. 이런 충격을 나 혼자 느끼기엔 너무 아깝다. 네. 좀 퍼뜨리고 싶다. 내가 지금 푸조 택시를 타고 갈 테니 기다려. 마포구의 대나무숲. 그렇죠. 마포구 대나무숲 택시 안에서 지금까지 오르시는 길에 그걸 공부하신 거예요. 예. 벼락치기로. 그래서 지금 그 절대선 절대악 얘기를 한 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좀 서론을 좀 길게 해놓고 네.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 변명을 먼저 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 위안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안부라 하면 위로할 위, 편한 안, 며느리 부. 그러니까 위안을 주는 여성 정도가 되겠죠. 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그 위안부를 먼저 첫 번째 주로 전쟁 때 남자들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 분야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보통 명사예요. 어떤 보통 명사. 여성이 주로 전쟁 때, 그러니까 이건 굳이 전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남성의 성욕 해결을 목적으로 군대에 강제 동원됐다면 그 사람은 위안부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들을 보다가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 기사에 위안부라는 용어를 쓸 때는 꼭 따옴표를 쳐야 된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위안부라는 용어가 이제 정치적으로 옳은 말은 군대 강제징용 성폭행 피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피해자들을 지칭하기에는 반드시 옳은 용어는 아니고 단순히 일본군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따옴표를 표시한 다음에 그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따옴표 얘기는 우리가 스포일러고요. 따옴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나중에. 용어의 선명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보통 영문 저널에서 보던 두 개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상황을 지칭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위안부를 컴포트 위민이라고 쓰고 그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섹슈얼 슬레이버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옴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한국에서는 한국의 모든 언어, 그러니까 어휘를 수록하고 있는 게 그 기준이 되는 게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보통명사 첫 번째 뜻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불어권이라던가 방금 말씀하셨던 영어권에서는 위안부를 193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성노예로 차출된 여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어가 당시에 있었던 약탈이나 강제 감금 그리고 강간 같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된 완곡한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위안부가 군대에 강제 동원된 여성 성노예를 통칭하는 하나의 보통 명사로 인식되는 반면에 적어도 영어권이나 불어권에서는 이 위안부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군 성노예를 완곡하게 칭하기 위해서 선택된 용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한국에서는 위안부가 보통 명사인가? 그러니까 일단 여성을 지칭하는 전미사 부, 며느리 부자죠. 이 문제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전미사 부는 국문학과 나오셨으니까 네. 어떠한 직업 활동을 하는 여성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위안부 위에도 접대부, 파출부, 가정부, 매춘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의 시선에서 지식이나 기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지닌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에 자주 쓰이는 전미사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라면 위안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어적으로 우선 위안을 주는 여성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거기에다 전미사 부가 주는 그 비하적인 뉘앙스를 더 씌우게 되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남성에게 몸으로써 위안을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라고 아마 좀 쉽게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쉬운 접근은 이거죠. 일본이 만든 조어. 네, 맞습니다. 전미사부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미사부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식민지 시기부터 사용이 돼요. 이전에는 이 며느리 부자가 뭐 부녀자, 부인, 부부 이런 합성어의 재료로 혹은 문어체에서 아내를 지칭하는 말로 독립적으로 쓰여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어셔가 지칭하는 부가 아내다. 마부. 네. 말을 다루는 자가 아니에요. 네. R&B는 고조선에서 말부. 네. 그러니까 며느리를 얘기하면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였다가 이게 근대로 나오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무 직업이나 해야겠다고 나온 생활력을 발휘한 여성을 성적인 소비수단으로 보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기술 전문성이 없으니까 몸을 이용해서. 네. 그런데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 전미사 부가 접사로 수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전미사의 한 종류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그 식민지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유래되기는 했지만 뭐 접대부, 파출부 이런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그 35년 지배 기간 동안에 한국어의 언어 체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보통 명사로 인식되기에 손색이 없어진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이 방증을 찾고 싶으면 이제 그걸 알아보면 되죠. 이게 이 컴포트 유민이라는 말은 영미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임페리얼 재팬이 만든 개념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만든 개념이다라고 보면 그 군국주의 일본이 이 시스템을 소위 이제 돌렸던 국가는 어찌 조선반도뿐이겠습니까? 중국, 대만, 미얀마, 타이, 멀리 가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까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피해자가 있을 거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것이 일반 명사화돼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각 나라의 용어로요. 예. 네. 그리고 그 위안부가 보통 명사로 인식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위안부의 존재를 일본군 하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한국 사회의 시선의 발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라는 거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초코 저기 누워 있는데 네. 초코는 한 마리의 강아지지만 고유명사인 초코 이름 초코로 불릴 때하고 보통 명사인 강아지로 불릴 때 그 지칭하는 대상은 같아요. 하지만 그 감정적, 사회적, 뭐 문화적인 내포가 달라지잖아요. 네. 한국에서 위안부는 비록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보통 명사잖아요. 왜냐? 해방 이후에 5년이나 지나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마련했던 위안부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네. 뭐 이번 주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군 위안부 문제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일본군 위안부인 줄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한국군 위안부라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서 크게 헐 무슨 헷갈리기 쉬운 단어 가지고 일부러 잘못 깔아놓은 듯한 느낌이죠. 네네 하고 외쳤죠. 그 인턴 사원이 사무실에서 크게 헐이라고 외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네. 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 단어의 지금의 쓰임의 양태를 보고도 이것은 생각보다도 사람들 머릿속에 좀 흔한 일, 있을 수 있는 일, 어떠한 상황이 되면 겪을 법한 일로 떠올려질 수도 있겠다. 좀 더 옛날을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 또 일이겠다. 혹은 이 위안부라는 용어가 아까도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가해자가 만든 용어잖아요. 그렇죠. 네, 가해자가 악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해자를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가해자로서 이 용어를 소비한 적이 있다는 역사가 있는 거네요. 즉 이 시스템 위안부라 부르는
이 시스템을 갖다 적용시킨 적이 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군 위안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우선 이제 한국 전쟁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네. 배경이니까.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다 알죠. 북한의 인민군이 빠르게 남한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을 하고 같은 해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국군하고 연합군이 북한 지역의 대부분을 또 점령을 해요. 네. 그 이후에 중국이 또 참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초 사이에 북한이 서울을 다시 점령을 해요. 이걸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1951년 3월 요때 남한이 서울을 재탈환하고 이때부터 전쟁이 지금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고착이 됩니다. 이 고착 상태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국전쟁 시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이때가 바로 그 혹시 고지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아, 못 저는 보셨어요? 그게 고자전인 줄 알고 볼 생각도 안 했는데 고지전이더라고요.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전쟁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아 이제 모두가 네. 그냥 고지전. 전쟁은 네. 그렇게 참혹했나? 아, 예. 그 2011년에 개봉했던 장훈 감독의 영화 고지전이 배경이 되는 그 시기고요. 네. 요때 전선에서는 전투가 끊임없이 계속됐고,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이때 한국군 위안부, 정식 명칭은 특수위안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대요? 네, 대요. 소대였습니다. 군 소속이군요. 네. 그리고 이게 휴전이 53년 7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54년 3월에서야 폐쇄가 됩니다. 예? 거의 반년을 더 갔다. 네, 더 갔던 거죠. 더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은 저는 뭐 아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성대학교의 김기옥 교수라고 계세요. 거의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연구자이자 따라서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신 분이죠. 그렇죠. 거의가 아니라 그냥 그분밖에 없어요. 아예. 네. 네. 그래서 이 김기옥 교수님의 연구 그리고 발표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956년에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후방전사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해요. 이게 뭐,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출간이 된 건데요. 이 책에 네. 특수위안대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공식 기록이 돼요. 네, 공식 기록이죠. 그러니까 후대를 위한 이제 기록, 네. 크로니클이라면 우리가 이러이러했으니 장점은 뭐 빨아들이고 뭐 단점은 버리고 해라겠지만 보통 이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군대에선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후방전사라는 공식적인 기록에 이 특수위안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건 이 특수위안대가 한국전쟁기에 군인에 대한 후방 지원을 목적으로 했던 군대 시설 중에 하나이며 네. 국가에 의해서 창설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네요. 저도 베트남전 학살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 네. 파월 한국군 전사라는 기록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그때도 말했다시피 거기는 학살 내용이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건 오피셜한 내용으로 적혀있지가 않은데 이 내용은 오피셜하게 적혀있다는 거네요.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면 짤 수 있었다. 그렇죠. 적는데. 그렇죠. 우선 그 설치의 배경 및 목적부터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제가요? 네. 아, 이게 후방전사 인사편이라는 육군본부가 발간했던 책의 실제 내용이군요? 네. 표면화한 이유만을 가지고 간단히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라고 단언하면 별 문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기 앙양은 물론 전쟁 사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피해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대가 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 내왕이 없으니 많지 이성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특수위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1956년 책 148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성욕을 분출하지 못하는 데에서 야기되는 지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한 것이 바로 이 특수위안대였다는 거죠. 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 그 여성을 분출구로 보는 시선이겠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웬만한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뉘앙스로 또 좀 다가오네요. 그 여기 그렇죠. 목적에 네. 보면 그 성욕을 분출을 못해서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뭐 변화가 있고 뭐 우울증이 온다. 아, 물론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00년대 21세기의 인류도 아직 남성의 몸에 대해서 그만큼 열심히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글의 내용에서만 보고 있으면 설치하게 되었다까지의 문장에서 보았을 때 그 어느 부분에서도 여성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 하나가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도 이제 일본군 출신의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군은 지휘를 맡았기 때문에 그때 배운 내용 그대로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그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군 위안부를 목격한 그 여성의 증언을 김기옥 교수님의 입으로 좀 들어봤는데요. 네. 우선 좀, 예, 김기옥 교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6년 11월이나 12월쯤에 이분은 민간인이었어요. 민간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북한 체제에 삐딱이어서 북한 체제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인 거지. 북에서도 전시하에서는 노동력 동원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시 물자를 이제 하고 이제 이러려면 광산이나 힘든 노동 다들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시 노동자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광산에서 이제 일하고 근데 이제 북이 급속하게 퇴각을 하면서 압록강 그쪽으로 이제 퇴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풀어줘버려서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남동 쪽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미군 부대를 만났어요. 그 부대가 이제 한국 부대하고 섞여 있었어요. 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북한 여자들 같은데 낮에는 뭐 온갖 굳은 일들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인데 밤에는 계속 끌려다니면서 51년 어느 쯤이겠네요. 1, 2월이에요. 이게 초기 아직은 공식적으로 군위안부가 되기 전에 이런 게 내 느낌에는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정들어 각 부대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정부에서 육군에서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공식화한 게 한국군 위안부예요. 이거는 완전히 개통적인 거로 한국군 위안대, 특별위안대는 딱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군 부대에서 지 맘대로 한 것 같아. 통수권자가 사단장이나 아니면은 대대장 정도만 돼도 그 정도의 군권은 휘둘릴 수가 있었는지 민간인들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평범한 여자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년 7월 8일 되면서 전쟁이 소강탄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여자들을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정교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때에 따르면 이제 어떤 직접 보았던 목격자분의 이야기를 처음에 좀 따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 목격자분의 입장은 뭐였냐면, 북에서 이제 전시 노동자로 끌려갈까봐, 북쪽에 있다 도망 내려왔다. 그러니까 도망 내려왔다기보다는, 땡땡이 쳤다. 월남. 예, 월남. 땡땡이? 자꾸 요즘 군대 용어만 생각나. 짱박힘, 짱박히시려고 이제 월남을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선택을 하셨다가 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남쪽의 군대들과 마주치게 됐다. 민간인으로서. 그렇다면 아마 50년과 51년 사이였을 겁니다. 남한과 미국군이 북쪽까지 치고 올라갔던 그때 이제 군대들을 봤는데 미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군도 있더라. 한국군을 봤는데 여자들이 있더라. 조선 사람인 것 같은데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해주다가 밤에는 점점점. 그렇죠. 그 점점점은 밤에는 어디로 사라지더라가 아니라 밤에는 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하는 도구로 그죠, 사용이 된 그죠.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더라. 그런 것 같더라.
여기서 이제 그 한국군 특수위안대 설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곧이에 그 말씀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성노예로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전선이 고착되고 나서 그 여성들의 수도 많고 하니까 이걸 그냥 정리하는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육군본부에서 특수위안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특수위안대라는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증언에서 들어보면 대대장급도 그런 걸 사사로이 부릴 수 있었다. 그런 조직을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거의 모든 한국군 부대가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규칙에만 없지. 네, 맞습니다. 이것을 규율화하자, 문서화하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건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였는지 전쟁 시작되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는 쭉 있어 왔다. 네, 그러니까 한국군에. 심지어 그 장교들은 현지처 형태로 이렇게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었대요. 장교라고 말씀하신 건 사병과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 그 장교들은 오늘 진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비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또 지난번에 베트남 얘기할 때와 비슷하죠. 전쟁 얘기니까. 장교들은 사정이 좋아서 현지처를 두고 있었는데. 아니,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한국에서 무슨 또 현지처를. 현지처 형식으로, 그러니까 전쟁 때 보통 이제 당시에는 남자건 여자건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쟁에 나간 장교들은 자기 부인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투를 하는 동안 여자를,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녔다. 네. 그럼 현지처가 맞네요. 그런 식으로 일단 표현은 그렇게 했고. 그런데 장교들은 그렇게 했으니까라는 말의 다음 문장은 아마도 사병을 위해서 다른 형태가 준비돼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예상이 되네요. 나중에 이야기를 네, 좀 네. 더 하겠지만 그 납치라던가 그렇죠. 강간의 형태였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은 그리고 그 장교들은 현지처를 말씀드렸지만 그 성상납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일반 병사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온다는 것도 아마 납치 형태. 그렇죠. 어. 바쳤다라는 것도 네, 원고에는 안 적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거에 따르면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진짜 몰랐으니까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월남전 이야기 들 때와 비슷한 얘기죠. 전쟁은 참 잔인하구나.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지점은 그런 거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인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얼른 입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시던 분이면은 피난민이잖아요. 월남민,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이게 무슨 상황이자는 게 입감이 잘 안 됐다가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단어가 납치. 우리나라니까요. 국군의 기록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생각을 흔히 하는 것처럼 옛날에 전사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보고 이것을 답습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어떤 것을 한국전에서 한국군, 여기서 한국군은 북한군과 별개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네. 한국군이 하고 있더라. 예, 네.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용어가 똑같네요. 우선 이제 설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요. 네. 위안대, 그러니까 특수위안대잖아요. 소대 형식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서울에 3개 소대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중구의 충무로. 중구, 초동, 성동구, 신당동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강릉에는 성덕군 노암리에 1개 소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 속초 이런 곳에도 위안대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있었다. 그리고 53년에 서울의 충무로, 종로의 화신백화점 앞, 그러니까 현재 종로타워 자리가 옛날 화신백화점이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곳하고 종로의 단성사 앞, 그다음에 영등포 로터리 쪽에 4개 소대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어디 봅시다. 이게 지금 53년이면은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의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공방할 때예요. 근데 서울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네 곳은 서울 최고의 번화가 네. 아닌가요,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로에서 전투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영등포 로터리도 그렇고요. 출장을 갔죠.
보내줬다. 네, 거기가 전선으로. 거기를 본대로 하여. 네. 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 후방전사의 기록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 주요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던 최명신 장군, 그 베트남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네. 그때 나왔죠. 그분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당시 우리 육군은 사기 진작을 위해 60여 명을 한 개 1개 중대로 하는 위안 부대를 서너 개 운용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저의 추측이 틀렸군요. 그게 이제 서울에 있었다는 게 서울에서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부대를 돌아다녔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한 대에 60여 명, 국군의 특수위안대에는 대략 180에서 240여 명 정도의 위안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53년에 신설됐던 4개 소대까지 합치면 300명이 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게 지금 부대 얘기하고 신설됐다 뭐 이런 오피셜한 느낌의 용어를 쓰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지. 피해자가 300명이 넘어가는 일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또 후방전사에는 그 공식 기록에는 1952년 한 해 동안의 특수위안대 실적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적 통계표요? 예. 서울의 3개 특수위안대 소대하고 강릉 1개 소대의 실적을 월별로 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네. 여기서 실적은 피위안자의 수로 대표됩니다. 피위안자. 네네네. 네, 위안부로부터 위로와 안녕을 구한 사람들, 즉 위안부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한 군인들, 위안부를 강간한 남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표를 봤어요. 실제로 봤는데 이 실적이라는 표현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무슨 게임에서 사람 죽인 숫자 표현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성을 인간으로 봤다면 이런 것 따위는 설치하지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충격을 완화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위안부를 가리키는 명칭이 제5종 보급품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보급품이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당시에 위관급 장교였던 김희호 장군 회고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대 1과에서 중대별 제5종 보급품 수령 지시가 있어 가보았더니 우리 중대에도 주간 8시간 제한으로 6명의 위안부가 배송되어 왔다. 이건 진짜 굉장히 여러모로 충격적이네요. 아까도 제가 이게 후방전사에 오피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실적을 여기 이제 용어대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게 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나쁜 짓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은 그것은 기록에 남기지 않는 편이 좋은데 그거를 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보급품을 충실히 관리했다는 뜻이죠. 김희호 장군, 네, 장군으로 이제 전역한 그 회고록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회고록이 2000년도에 출판된 책이에요. 2000년도에 출판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전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장군의 회고록을 몇 명이나 읽겠습니까? 많은.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될 문구가 있으면 이제 그 문제 제기될 법한데. 네. 아무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 안 했나 보다 읽으면서. 그게 제일 많이 지금 저는 생각이 나고요. 여간에. 네. 예. 한국 전쟁 중에 전선이 고착된 1951년 7월 이후부터 후방에는 사창가가 확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1947년에 공사창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 군정 때죠. 네. 근데 소용이 없었죠. 사창가가 있었어도 전투지에 주둔하는 군인들이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 본부 측에서 전투로 노고가 많은 군인들을 위로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특수위안대를 파견합니다. 이게 이제 오피셜한 워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꾸며보신 문장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 리영희 선생 아시죠? 왜 모릅니까? 네, 진보의 스승. 이 리영희 선생의 자서전 1988년에 출판된 역정에는 전투지에 출동한 특수위안대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구축이 돼 있고 거기서 계속 전투를 하다 보니까 막사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 같은 거, 동굴에다가 천막을 쳐요. 그 칸을 나눠요, 그 천막으로. 그래서 그 각 칸에서 군 위안부들이 국군을 받았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로 제가 계속 같은 부분을 말씀드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피님이 편집하시는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닐까 싶지만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는 것이 처음에는 그 오피셜 기록이고 그 다음에는 최명신이라는 이름과 리영이라는 이름 을 같이 들어요, 우리가. 네, 이거는 잊혀질 수가 없었던. 즉 선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알던 얘기.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삶의 장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네. 다시 통계로 돌아가 볼게요. 그 1952년 특수위안대 실적 통계표에 따르면 그 해에 서울의 3개 소대 특수위안대하고 강릉의 1개 특수위안대에 속했던 그 위안부들이 2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상대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3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위안대에 붙들려 온 사람들의 숫자를 말이죠.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안부 한 명이 하루에 평균 6명 이상이랑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던 거죠. 쉬는 날이 별로 없었겠네요. 그렇다고 계산을 해도. 만약에 쉬었다면은 다른 날은 뭐 20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평균이죠. 네. 이 평균도 그런데 이 실적이 일단 4개 위안대에 직접 출입한 군인들의 통계인지 아니면 전선부대에 출장을 간 위안대를 이용한 군인들의 통계까지 포함하는지는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피위안자의 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전선에서 전투가 이뤄지는 그 현장에서 위안부대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의 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명신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티켓제가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티켓제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안부하고 자려면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티켓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뭐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공을 세웠다. 그러면 그럼 너 먼저 줄게. 뭐 수도 달라졌다고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후방전사에 따르면 여전히 군은 그 성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일본 2차 대전 당시의 전사의 내용과 지금까지는 뭐 판에 박은 듯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부터 피위안자라고 불리는 이제 네. 저 병사들의 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다 이런 얘기까지 말이죠. 그렇죠. 일주일에 2번 군의관에 의해서 검진을 받았고요. 군인들한테는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쩐지 한국 군대에서 성병이라는 건 별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1950년대 군대를 갔다 온 한국 남자라면 매독에는 한 번은 걸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혁 교수의 연구가 이제 구술 연구가 주가 되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추측을 얻는 것이 매우 이제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위태롭게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 위안대에 잡혀온 이 피해자들의 메디컬한 문제에는 국군이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가능성이 좀.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것도 의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신경을 썼다고 해도 그거는 위안대의 안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군의 전투력을 위한 그러니까요. 그것은 확실하죠. 네. 네. 그리고 이 그 성병 관련한 거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일본군 위안부 시스템 때 네. 철저하게 뭐랄까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를 거치면서 여러 뭐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한국군 장군들이 배웠을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처럼 한국군 위안부는 사실 이제는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공식적인 자료가 있고 회고록에도 나오고 뭐 자서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나 공식적인 자료와 너무나 공식적인 이름들이 등장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붙여놔야 돼요. 버젓이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자료를 발굴한 김기옥 교수가 지난 2002년에 일본에서 열렸던 제5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 심포지움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해요. 저는 사실 발굴했다는 말도 좀 머쓱한 게 그냥 어디 널브러져 꽂혀있던 책인데 아무도 안 읽고서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아무튼 발굴하신.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이전에 이미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때 2002년에 봤던 아마 그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사실이 바로 묻혀버리거든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가에 비치가 돼 있었어요. 이 자료가 후방전사가. 근데 이게 이 발표 이후에는 대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져요. 그리고 짱 박았다. 네. 그리고 김기옥 교수는 대학 당국으로부터 조심 좀 해달라, 조심해라 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갑자기 뭐 길에서 흡연을 하지 마라, 뭐 음주 추태 부리지 마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지는 그 김기옥 교수님의 육성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덮으라고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경남대 북한대학원 여기 삼청동에 있는 네. 거기에 객원 교수로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가 연락 왔는지 국방부가 연락 왔는지는 헷갈리는데 김기옥 교수 좀 자제를 시키라고. 근데 내가 많이 어떤 사람은 육사대학에 이제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트남 진실 관련해서 발표를 했다가 학살 문제죠. 했다가 잘렸어요. 그것도 강사직인데도 잘렸어요. 근데 여기는 그만큼은 아니었고 그냥 뭐 조용히 하지. 뭐 그거는 뭐 너의 연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좀 조용하지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태도였고 하나는 이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국방부 그 군사 편찬 연구실에 있는 그 자료를 다 숨겨버렸다고. 자제시켜달라. 네. 후방전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김기옥 교수를 바로 만나서 자료를 확인하러 갔던 오마이뉴스의 기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열람을 못했다고 합니다. 잽싸 뺐다. 네. 근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정말 빠른 속도로 잊혀져 갔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도 실제로 스스로가 위안부였음을 밝히는 그 증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게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일본군 위안부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여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답변은 간접적인 증언을 토대로 유추해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국군 위안부가 공개로 모집되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옥 교수가 위안부로 추정되는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뭐 울음과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고. 네. 워딩은 이거군요. 울음과 침묵. 네. 김기옥 교수의 말씀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져가겠다라면서 그 전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날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또 예측하기로는 엄청 정직한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번복할 때는 보통 제가 진술을 번복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곧 전술이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패를 까면서 진술을 번복한다.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나이 못 말아갔다. 그리고 결국 그 사용 동의서에 사인을 못 받았대요. 김기옥 교수가. 이게 네. 제가 이제 베트남전 취재하면서 구수정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희생자들의 증언만 받고 반면에 오피셜한 자료는 찾지 그렇죠. 못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경우는 반대예요. 학자로서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운 부분일 것 같네요. 정말로. 그렇죠. 근데 김기옥 교수님이 그래도 일부분은 그 논문으로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 증언 중에 일부분을 소개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934년생 혹은 1935년생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 문씨 여성이 북한에서 조선여성동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에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들 4명하고 함께 한국군 첩보부대원, 그러니까 북파공작원이죠. HID요. 네,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를 당해서 낮에는 이제 부대에서 청소나 빨래 같은 걸 하고 밤에는 부대원들의 성노예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아까 이제 도입 시작 부분에 들었던 그 증언, 월남하시던 분의 증언을 들었다고 김기옥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들은 거 일치하네요? 비슷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 성노예로 있다가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발효되고 나서 그냥 버려져요. 이거는 그 문씨 여성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여성을 직접 납치한 첩보부대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해자네요. 그렇죠. 아까부터 그 피해자는 이제 입을 잘 안 연다고 얘기했죠. 네. 가해자한테 들었다. 네, 이걸 듣고 김기옥 교수가 해당 여성한테 찾아가서 증언을 좀 직접 해달라고 하니까 자신은 전쟁 때 아이 낳고 고생하면서 산 거밖에 없다라고는 더는 할 얘기가 없다고 상당히 냉정하게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김기옥 교수 인터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군부대에서 위안부로 했던 할머니 얘기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내가 얘기를 한 편이에요. 왜냐면 그 할머니가 너무 얘기하기 싫어하고 한국 전쟁 때 증언 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는 아주 그냥 냉수적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이미 남자 군인들한테 이 사람이 그런 걸 했다라는 거를 다 증언을 듣고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개한 사람은 얘기만 해도 자기를 끌고 온 대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내가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들으신 이야기 중에 교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안 알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다 의도적으로 안 알리죠. 그리고 나머지 2명, 그러니까 3명의 증인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당시 의과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인민군에 끌려가서 군의관으로 잠시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인민군이 낙동강으로 진군하거나 철수하는 과정에서 2 여성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그 풀어준 직후에 2 여성이 한국군을 만나서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인민군 군의관이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죠. 네. 포로가 돼서 군부대에 끌려갔을 때 이미 그곳에 상당히 많은 그 10대 교복 입은 여성이라던가 한복 입은 여성, 10대로 보이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인민군 부역자로 감금되어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인민군 부역자의 혐의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 있었다. 그렇죠. 여기서 인민군 부역자라는 건 그 한국 전쟁 중에 38도선 이남 지역이 인민군의 세력하에 있을 때 자의 혹은 타의로 살기 위해서 인민군에 협력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2 여성 중에 나이가 어린 여성은 얼마 후에 장교한테 성상납되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증언에 의하면 그 장교의 청혼을 받아서 결혼하면서 인민군 부역자, 그러니까 범죄자죠. 하고 군위안부가 되는 걸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군대가 내려왔을 때는 살기 위해서 부역을 했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 장교한테 청혼받은 사람들 말고 나머지 여성들은 한국군이 점령한 다음에는 살기 위해서 성노예가 되어야 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래서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집이 좀 부유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증을 서서 풀려나와서 군 위안부가 되는 것을 모면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김기옥 교수가 첫 번째 여성, 그러니까 장교하고 결혼했다고 증언한 여성한테 당시 잡혀있던, 당신이 봤었던 수십 명의 10대 소녀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담담하게 군 위안부가 됐겠죠라고 대답을 했대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뻔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모든 여성은
같은 운명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의심스러운 건 이 후방전사에 나와 있다는 이 위안대라는 피해자의 숫자 300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안 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 드렸던 그 증언자를 만났던 이야기도 인터뷰 분이 있거든요. 아, 네. 두 번째 할머니는 조금 더 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얘기 자체는 너무도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것 같아. 첫 번째 할머니도. 근데 내가 2박 3일로 그분 이제 진해에 살아서 내려가서 밤새서 같이 자기도 하고 했는데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날 만날 때는 각오를 하고 만났는데 말할 수가 없다고. 차마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남편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 이후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 몇 번 했는데 말해야 싫다고. 네. 요 앞에서 나왔던 이 문모 씨라는 분하고는 다른 분이죠. 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분은 이분의 경우에도 그 어떤 돌아가시기 전에 뭐 짐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하셨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기옥 교수가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마음 먹고 날 만났는데 네.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나오더라. 네. 라는 얘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요 앞에까지 오수아 씨가 설명해 주셨던 이 정황은 결국 가해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수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 얘기하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네. 어떻든 이들의 증언은 어떤 식으로 한국군 특수위안대가 꾸려졌는지를 예상하게 해주는데요. 이 3명의 증언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에 전선에 있었던 군인들, 육군 분부식으로 말하면 피위안자였던 사람들의 증언도 일치하거든요. 네, 예상 가능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증언을 피해자들만큼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피위안자들은 당시의 위안부 여성들을 회상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촌스러운 용모의 15살 혹은 16살 정도의 어린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리영희 선생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자서전에도 한국군 위안부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한국전쟁 당시에 자신의 부대에 군 위안부 몇 명이 출장 위안을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부대원이랑 고향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제 피해자 중 한 사람의 여성이 자기 부대원, 자기랑 친한 부대원이었겠죠? 과 만나보니 고향 친구였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이제 교류하고 섞이고 그런 걸 보통 아마 이제 보급품 취급하면 금했을 테니까 그 장소에서 말을 터겠네요. 고향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국군 특수위안부대에 속해 있던 여성들이 정말 그냥 일반 여성들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일반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러니까 모두 네. 이제 필부 잡혀온 사람들을 이제 큰 샘플로 봤을 때 모두 어디서든 다 추려다 됐다. 라는 의미에서는 사실 아군이 우리 편 민간인한테 가할 수 있는 전쟁 폭력치고는 가장 가혹한 수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한국군은 당시에 그 위안부들을 아군이라고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네. 김기옥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군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 또는 빨갱이나 빨갱이 가족으로 분류되어서 군에 납치된 여성들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3명 여성 모두 사회수의자였거나 혹은 자이든 타이든 인민군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군 위안부 여성들은 대부분 좌익 부역 혐의자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빨갱이라는 말은 사실 아직도 쓰이잖아요. 종북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혹시 박완서 작가의 소설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완서 작가의 가족도 단순히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어르신들의 추억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시끄러웠는데 잠깐 시끄럽다 말길래 즉 이제 주요 격전지가 아니어서 지나갈 줄 알았다. 그랬는데 다른 색깔 군복을 입은 놈들이 왔다. 뭐 죽을 써줬다. 그다음에 부역자가 됐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살기 위해서 그들을 도왔는데 결국은 빨갱이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빨갱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무력을 갖춘 군인들에게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는 걸 거절한다는 건 말하자면 죽겠다라는 소리이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 같은 지역에 난 계속 살고 있었어. 첫 번째 점령군이 와서 밥을 안 내놓으면 죽이겠대. 밥을 줬어. 두 번째 점령군이 오더니 몸을 안 내놓으면 죽이겠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회상하시는 건.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소위 뭐 인민군이나 빨갱이 가족 그리고 뭐 여성들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성폭력이 가해졌다고 해요. 증언에 의하면은 밤마다 한국군이 젊은 여성들을 겁탈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이웃마을부터 전해져 왔대요. 그리고 그 소문이 곧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뭐 3번 이상 겁탈을 당하고는 이제 마을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그 당하는 게 무서워서 거지처럼 꾸미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인 척하고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한국군이랑 연합군이 북진하면서 소위 빨갱이에 대한 응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응징은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그런 분위기 하에서 1951년 여름에 전선이 고착되면서 특수위안대, 그러니까 한국군 위안대가 설치가 됩니다. 육군 본부에서 정식으로 설치를 한 건데요. 네. 그 동원 방식은 그 이전과 별 차이 없이 납치를 통한 강제 동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위안부들은 반인권적인 노예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첫 시간은 개략적인 소개였고요. 우선 제일 먼저는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스 꽤 받으셨을 텐데, 아닌 척 하느라, 홍소라 석사께서. 석사인 것도 억울한데,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죠. 제가 이거 부탁하고 되게 괜히 해주겠다고 생각하셨죠. 예, 괜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이게 좀 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증언을 들은 것, 육성을 통해서 증언을 들은 건 아니지만 자료를 보고 그리고 뭐 김기혁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맞은편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는 부분에서 약간 계속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그거를 다 잡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기껏해야 60-70년 전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 이런 거 할 때요. 전혀 흔들림 없이 얘기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예. 아까도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다 뭐 위원대로 끌려가지 않았겠느냐. 뻔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상당히 뻔한 상황이었나 보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몇십 년 전에는 뻔한 상황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군을 다루는 사람이든 군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실제 군에 소속돼 있는 그냥 사병, 이등병이든 다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모르냐. 그러니까요. 우리 뭐 전후세대 말이 전후세대 지금 저 전쟁 끝나고 2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25년 뒤에 태어난 얼마나 지났다고. 저 25년 전에 히트곡 다 외워요. 아주 멀지 않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겁니까? 이제 한국군 위안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누가 한국군 위안부였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국군 위안부를 왜 꺼내느냐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한국전쟁 당시 위안부 존재의 문제는 지금은 어딘가로 숨어버렸지만 기록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으며 보도된 적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잊어버렸거나 잊은 척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다 알아낼 수는 없겠죠. 그 길을 따라간 유일한 학자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 뿐입니다. 2016년 재헌절 주간의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벌써 좀 오래됐죠? 그 한국인 한 사람 IS로 넘어간 양반이 있었잖아요. 김군. 네, 김군. 신원도 밝히기 힘든 김군. 하면서 이제 그 IS의 리크루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에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였죠. 월 $1,000와 여자 지급. 그랬었나요? 네. 네. 저는 그걸 사람 취급이라고. 사람 취급. 네, 저는 계속 프랑스 테러 났을 때마다 그거를 좀 계속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고 하면서 네. 봤었는데 대부분 그 사회에서 좀 뭐랄까요, 그 밀려나 있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못 찾던 사람들이 월 $1,000에 거기 넘어갈 사람이면 어떠한 프라이드도 줘야 할 텐데. 그렇죠. 그들에게 사람 취급. 저는 홍선아 씨가 이게 그 사람 취급이란 말씀을 하시길래 무슨 소리야? 여자를 준다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건데. 역시 속사라. 근데 저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반대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사람에게는 사람을 지급. 이게 사람 취급으로 보인다. 예. 전쟁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나 비인간적입니다. 그 생각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얘기를 좀 더 나눠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두 패로 갈려서 전쟁하던 시절, 한국의 내전 시절, 아직도 안 끝났지만 실제 전투를 주고받던 한 3에서 4년간의 기간. 그 동안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측은 있던 공창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가를 국가에서 준다라고 규정을 지어놓은 군의 보급품으로서의 여성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 여성들은 보통 납치의 형태 혹은 부역자로 낙인시켜서 회유의 형태, 살고 싶으면 몸을 희생해라 라는 협박을 받고 여기에 끌려가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300명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최소 20만 명 이상의 군인들에게 수탈이라 하죠. 당했다. 예. 그 기록은 남아있고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둬서 그렇지. 어디 응달진 곳에 둬서 그렇지. 짱 박혀 있고 그 기록은. 즉 기록은 있고 증언도 있으며 그 증언의 어조를 들어보면 이것은 신기하거나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당시엔 좀 당연한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터 나올 정도로 생소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뒷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군 위안부 문제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갓 도축된 쇠고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 댓글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이과로 보이는 그 베스트 댓글은 근섬유가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런 걸로 시작해서 칼슘이 원래의 저정 부위로 흡수되면 근섬유는 원래의 상태로 이완하는 것이로구나로 끝을 맺었고 문과의 베스트 댓글은 분명 죽은 놈의 고기지만 먼 제주로 꿈틀거리나 저 피덩이도 살겠다고 라면서 고기의 삶에 대한 의지에 질투를 느낀다고 고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갓 도축된 쇠고기가 움직이는 모습 하나의 같은 것을 보면서도 각자가 처한 입장이라던가 그 배경, 평소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렇죠. 이런 거를 따라서 사실은 각자가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게 이제 세대가 지나서 요즘은 문이과로 구분 안 하고 BY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살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하곤 하는데 BY가 뭐예요? 이게 그 한류 문화에 익숙치 않은 석사생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더 famous. 네가 더 딜리셔스. 네. 검색해 보세요, BY. 네.
그렇다면 각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그 사안을 본다면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나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이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고 또 한국군 위안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던가 연결고리를 아마 찾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성의 문제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전쟁의 잔인함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됐을 당시에 했던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나열하는 걸로 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리는 UMC가 해주시고 그렇죠, 뭐. 그 적용은 청취자분들께서 하시고. 네. 먼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한국군들이 떳떳했다라는 거죠. 한국군의 태도가 떳떳했다. 네. 그러니까 본래 김기옥 교수 계속 나오는 이제 그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계신 네. 김기옥 교수는 월남민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월남민에 대한 연구를 하시던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속초에 자리 잡은 월남민에 대한 구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증언을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이걸 계기로 한국군 위안부에 대한 이제 추적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육군본부의 후방전사가 국방부 자료실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냥 서가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아직은 그랬었던 때. 네. 그리고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군은 한국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었거나 네. 아니면 아예 잊어버렸다. 아니면 아예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잊혀졌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두 개 다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 두 표현이 다 중요한 표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랬으므로 잊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즉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건 그 후방전사의 편찬 목적에서 일단 드러나죠.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 군 위안부는 전선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의 후생, 그러니까 복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후방전사의 이 공식적인 기록에 그 특수위안대 실적 통계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담을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원고에 보면은 웰페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네. 이런 시선은 보급품이란 단어에서도 그렇죠. 예, 짐작할 수 있는 시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대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통계 같은 건 아예 공개도 안 했겠죠. 당연히.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 수뇌부 출신 회고록에서도 이 특수위안부의 존재를 특별히 문제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고 자료를 제시해 주신 걸 제가 잠깐 좀 읽어보죠. 네. 차규헌 예비역 육군 대장의 회고록 전투라는 제목에 1985년에 발간됐다고 나오나요? 52년 3월 중순의 기후는 봄을 시샘하는 듯 쌀쌀했다. 사단 휼병부로부터 장병을 위문하러 여자 위안대가 부대 수경지 부근에 도착하였다는 통보가 있었다. 중대 인사계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24인용 야전 천막에 합판과 우의로 비옷이요 칸막이를 한 야전 침실에 수용되었다고 하며 여기서도 지금 피동형이 나오죠. 수용되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에 의하면은 동굴에서도 그런 일을 자행했다고 하니까 합판과 우의로 칸막이한 야전 천막 이거 일반적인 형태였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중대 병사들은 열을 서면서까지 줄을 서서 많이 이용했다고 하였다. 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런 감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마도 부사관이나 중대장 이런 급이 줄들 잘 서고 이 정도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 담배 피고 같이 줄 서 있든지 했겠구나.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 천막을 치고 위안대가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위안을 받은 군인들이 과연 이것이 강간이다라고 인식을 할까요? 불가능하죠. 보급품을 사용한 거죠. 불가능하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네. 스너프를 즐겨보는 매니아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막 굿 다운로더예요. 돈을 주고 사. 아, 그럼 그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공범이라는 걸 알기에는 소비 행위는 너무 간접적이죠. 체험 느낌이. 예. 몇 가지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박사가 되실 만한 자격이 있어요. 홍소라 한국학자가. 아주 자세히 찾아오셨어요. 몇 개 더 보죠. 김희호 예비역 소장의 자서전 인간의 향기 2000년입니다. 네. 제목이 인간의 향기예요. 우리 중대에도 주간 8시간 제한으로 6명의 위안부가 배정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백주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줄을 서서 분대 천막을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또 도덕적으로나 양심상 어정쩡하기도 해서 썩 내키지가 않았다. 먼저 소대에 2명이 할당되고 그중 1명이 먼저 소대장 천막으로 배정되어 왔다. 아? 여기 2명, 1명은 그 피해자. 네, 그렇죠. 나는 출신 환경 등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별로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동안 모아놓았던 건빵 한 보따리를 싸서 선임 하사관에게 인계하였다. 이게 뭔 소리예요? 가만 있어봐. 직접 주는 건 규정에 어긋나거나 당시의 도덕률에 맞지 않나? 하여간. 다른 책도 있네요. 우리의 고정 출연자네요. 최명신 예비역 중장. 사선을 넘고 넘어 1994년 267에서 269페이지.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많은 젊은 여자들이 생계를 위해 미군 부대에서 몸을 팔고 전선 근처에까지 밀려드는 시절이었다. 당연히 사창에는 성병이 만연했고 사창을 방치할 경우 성병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도 우려되었다. 따라서 군에서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손실 예방을 위해서 위안대를 편성해 군의관의 성병 검진을 거쳐 장병들이 이용케 한 것이다. 이건 식료품에 대한 표현인데요. 전투력 손실 예방을 위해. 예. 그러나 어찌 보면 당시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많은 사창가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한 측면도 있다. 놀라운 분석입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한인수 예비역 준장. 경랑의 세월과 인샬라. 이게 무슨 의미세요? 사병들은 안을 기웃거리며 안에다 대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하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었다. 천막에 들어가서 여자에게 표를 주고 10여 분간 즐기고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그 순간 나는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호기심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도저히 천막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순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받아온 기독교 교육 때문이었으리라. 자기에 대해서 뭐를 방어 기제를 동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증거가 되죠. 만연해 있었다. 어디에나 있었다. 대부분 자기는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럼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가해 세력과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때는 네가 했냐 안 했냐는 마치 부역자 가르기 같은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찾고 싶은 증거는 이거예요. 어디에나 있었고 정말 있었고 매우 당연하다는 데 있었다. 예. 저번 시간에도 왜 리영희 선생의 자서전에 나왔던 일화를 좀 소개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리영희 선생의 자서전에서는 그러니까 일화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찾아보지를 않아서 더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위안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김기호 교수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비역 장군의 회고록인데. 자신의 조직이 부도덕한 일을 법이나 국가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폭로를 하도록 평생을 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는 그냥 접어버리고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만 확인하면 되는데 증거로는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네.
한국전쟁 당시에 그 위안부의 존재는 그 당연한 조치를 넘어서서 아예 필수적인 요소로까지 인식이 돼요. 그런데 52년 당시에 300명, 그러니까 300명 정도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위안부 숫자로는 전쟁을 통해서 확대된 60만 명 군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51년 7월에 휴전 회담을 시작한 이래로 1952년이 되면서 전투가 최전선에서 소강 상태가 되니까 군인들의 군기가 문란해지죠. 이 환경에서 1952년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위안소 시설을 확충하라는 주장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그 동아일보 1952년 12월 30일 그 휴가 귀향 장병에 위안을 베풀자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 각지의 일선 장병 휴가 귀향 시에 필요한 심신을 풀어주며 승전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는 참된 애국자들의 사기를 돕기 위한 따뜻한 위안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53년에 4개 소대가 더 신설이 되죠. 네, 이 특수위안대 신설 시기가 사실은 한국 전쟁이 종료된 이후예요. 그러니까요. 네, 53년 11월이거든요. 근데 정전 이후에도 군 위안 시설이 증설됐다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정전은 됐지만 남한과 북한은 모두 60만여 명의 대군을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했어야 됐죠. 네, 그래서 휴전 당시에는 대다수 부대를 휴전선 근방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군인들의 제대를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화책이 필요하죠. 그중 하나가 군 위안부 제도를 유지하는 거였고요. 이 특수위안대 해체가 1954년 3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군부대 주변에 군 기지촌 시설이라던가 공사장 성매매업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김기옥 교수에 따르면 특수위안대가 54년 3월에 해체되기는 했지만 해산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54년도에 해체가 되는데 나는 확실하게 해체됐다고 믿지 않아요. HID의 증언에 따르면 HID가 북으로 파견될 때 또 DMZ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받기 전에 또 끝나고 나면 항상 위로식을 해요. 위로식이요? 그 여자들을 불러다가 안가로 불러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물었을 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사창이에요. 그때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군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대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가 세이프하우스라는 단어 이름만 들어도 좀 섬찟한 생각은 들기는 드는 거예요. 그 김기옥 교수께서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죠. 해체는 됐지만 해산은 되지 않았다. 활용이 계속되었다. 그렇죠. 다른 형태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심증이 따라옵니다. 전쟁하다 보니 또 일본에서 배운 것도 있고 해서 비슷한 일들을 하다가 이것이 전쟁이 너무 커지면 아무래도 전쟁의 승부는 군의 조직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인사계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거는 군에서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름을 주고 규합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표면 위에 좀 드러나고 실제 오피셜한 크로니클에 나왔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것까지 다 유지하기엔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그 보급품의 숫자가 전쟁이 끝나면 줄어들게 돼 있는 게 맞으니까 그냥 그런 의미로 없어졌지 실제로 군인들이 많은 건 똑같고 그들의 생각이 더 나아졌다거나 한 것도 없을 것이고 그건 사실 그들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군을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죠. 아까 동아일보 언론사 데스크의 마인드는 어땠는지도 보셨지만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이름만 살짝 빠진 상황이다. 이제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들 그들 중에서도 엘리트들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여러 번의 방증이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와 잊혀졌다에 대한 증명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쟁이 끝나고 특수위안대가 사라지면서 위안부의 존재는 대부분 그 피위안자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버립니다.
김기호 교수가 만난 피위안자들은 그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떠올라서 세상이 모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한국군 위안대에 관련된 자신들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내가 한 게 잘못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심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행위를 할 때는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 네. 이후에 잊었다가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이 되자 자기가 그때 했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 한국군 위안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아무래도 그 2002년 그 한성대학교 김규호 교수하고 한국정신대연구소의 강정숙 연구위원의 발표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거나 혹은 잊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떳떳할 수 있었죠. 원래 이런 일의 최초의 반응은 내가 언제.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밝혀주면 그 반응은 근데 그게 뭐 정도죠. 근데 이번에는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래 버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는 후방전사의 열람을 불가능하게 조치를 했죠. 근데 이 조치했다는 자체가 적어도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한국전쟁 시기에 군대가 자행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별것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식했다는 거죠, 이게. 네. 잘못돼 있는 거다. 그런데 국가는 여전히 사과는커녕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죠. 그랬으면 네. 우리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럼요. 저번 시간이죠. 그 김기호 교수한테 정부가 좀 그 학교에 연락해서 조용히 좀 해달라. 조심 좀 시켜라라고 했던 거죠. 또 하나의 요인이 그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은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역시 이 문제를 망각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봐요. 네. 물론 이것은 그 한국 사회의 시선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힘들었지만. 네. 그런데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는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학자로서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운 부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의 현장인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거를 그 일본이라는 절대악으로부터 받은 절대악이 행한 그 참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네. 한국군이라는 영웅으로 이야기되는 그 한국군의 추악한 면을 파헤쳐야 한다는 게 거대한 벽이 됐고 네. 그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또 사회주의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되는 지점에 있었잖아요. 그게 밥을 지어준 거든. 그렇죠. 군의관 한 거든. 네. 네. 그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호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맥락이 적어도 내가 만난 세 사람의 맥락은 다 사회주의 맥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왜 끌려갔는가 하면 결국은 빨갱이와 협조 뭐 그런 관계가 다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발목 잡히는 거죠. 그건 상관없이 자기 인권을 그렇게 처참하게 노예화된 건데도 부당한 인신매매, 인신구속을 당한 건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동족이라는 문제와 이데올로기 문제, 가부장제 문제, 큰 틀로 보면 이런 게 착종돼 있는 거죠. 그리고 김기호 교수는 이 인터뷰 당시에 저한테 그 당시 한국 여성한테 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하고도 비슷비슷한 문장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한국군의 태도가 떳떳했다라는 문제 제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한국군 위안부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의문이죠. 네. 그 2002년에 김기호 교수가 그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발표를 했고, 한국 사회는 일본과의 문제, 그러니까 뭐 위안부 문제겠죠, 거기도,를 이유로 들어서 이 한국군 위안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주저했어요. 일본과의 문제?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피해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이 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학살했다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일본 혐한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걸 이제 소비를 하면서 꼭 밑에 달려 있는 부분이 이제 위안부 논란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괴를 같이 하고 있는 현상이네요. 네, 그 저번 시간에 왜 이세민 기자인가요? 윤세민입니다. 윤세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세민이라서. 아빠가 이씨였어도. 홍사라 박사님. 왜 그러세요? 그 윤세민 기자님이 저번 시간에 그 제가 처음에 절대악 절대선 그 대립구조를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가 그 구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잊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무슨 종편 겁내는 민주당의 기재 같은 거죠. 외교는 쇼비즈니스인데 쇼비즈니스가 만들어야 되는 쇼가 그렇게까지 1차원적일 필요는 없는데, 관객이 다 단세 폰주를 하는 서사죠. 이때 당시에 한국 사회의 반응이 어땠는지 김조 교수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들 걱정하죠. 일본군 일본 우익들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기자들 언론의 태도나 반응보다 더 놀라운 건 사실 진보적 지식인 민족적인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꼭 까불려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를 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한쪽에서는 그렇겠지 네가 주장하는 걸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같이 조사하기는 어렵다라는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하고 싸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터뜨리냐고 하는 비판적인 입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네요. 예. 지금 이때 이렇게 까발려야겠느냐.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진행한 김기욱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야죠. 네. 예를 들면 김희호는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자신의 중대에 제5종 보급품이 배송되어 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일본 군대 종군 경험이 있는 일부 연대 간부들이 부하 사기 양양을 위한 발상으로 일부러 거금의 후생비를 들여서 서울에서 조변하여 온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 종군 경험이 있는 간부들이요. 그냥 이렇게 당혹스럽도록 솔직하게 써놓네요. 과거 일본 군대 종군 경험이 있는. 그렇죠. 또 실제로 해방 이후에 창설된 그 대한민국 육군 간부의 상당수가 일본 제국주의의 대리전쟁인으로 일본군 계통과 만주군 계통 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일본군 출신은 대개는 그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국군의 고위 계급을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미 군정하에서 한국군은 형식적으로는 미국식으로 개편이 돼요. 하지만 군부는 친일파가 득세를 해요. 그래서 한국군은 일제 군대의 문화와 그 제도를 사실상은 답습한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네요. 첫 번째는 이 위안부라는 발상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짐작과, 이건 뭐 짐작이 아니고 거의 기록을 보면 거의 확신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안부라는 것을 기록에 남길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짐작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군대의 연장선상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보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의 군대 문화에 대해서는 그저 뭐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근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거로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용맹하다고 착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 뭐 짱 박힌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런데 뭐랄까요? 근데 그 상관으로부터 많이 욕먹은 이야기도 네.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근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일제군대의 대표적인 군사 문화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되게 사소한 이유로도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는 지옥 훈련과 구타 문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의 전체주의적인 상황 아래서 계급 서열적인 병사로서의 목적지향적인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생활에 대한 감시하고 통제가 더 엄격해야 됐다는 거죠. 게다가 조선인을 나중엔 징병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조선인처럼 정체성이 다른 신병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굴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좌절적인 상황에서 성적 욕망과 결합된 분노와 좌절의 해소 체계 하나가 군 위안대 설립 문제하고 관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리를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억압에 의해서 느낀 굴욕,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타인을 억압하는 방식을 군이 개발해 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건과 분위기 속에서 일본군 성노예 제도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당연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들로서는 그러니까 일본군에 혹은 만주군에 속해 있었던 그들로서는 이 제도를 모방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힌트들이 많이 있네요.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종을 시킨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안부라는 시스템이 제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표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모두 억압당한 상태에서 너의 자유로는 이쪽으로만 표출하는 식으로 위안부가 제공이 되었어요. 그럼 이것이 일반 사람이 생각했을 때 비상식적인 제도라 하여도 이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받아들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을 못할 수 있겠네요. 네, 성이 존중과 포용의 장일 리는 없죠. 네. 특히나 군대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군 특별위안대에 설치하고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육군본부 후생감, 1951년에는 휠병감이었고요. 1954년에는 정병감으로 개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지근무 혹은 이제 보급 지원 요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 같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부서의 그 부서장인 거죠.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학병 혹은 일본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학병이란 그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 혹은 자발적으로 징집되어서 태평양 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던 한국과 타이완 등 그 일본 제국의 식민지의 학생들을 일컫는데요. 그렇죠. 그중에 그 특별위안대를 설치한 조직인 휠병감실의 전신, 후생감실은 박경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돼요. 이 사람은 그 식민지 시기에 학도병으로 참전을 해서 해방 직전에 소위로 제대를 하고요. 해방 후에는 군사 영어 학교를 거쳐서 중장으로 예편한 후에 박정희 정권 하에서 4대에 걸쳐서 내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5번의 장관직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군부 파트 1에 함께 부역한 인물. 네. 맞습니다. 원래 그 둘은 다 겹칩니다만 대부분.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 특별위안대 설치 추정 시점인 1951년 그리고 위안 실적을 통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풍부하게 운영했던 그 시기인 1952년에 네. 휠병감 직책을 맡았던 사람은 제3대 육군대령이었던 장석윤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1892년생이거든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7기입니다. 1915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요. 1928년에는 소화 일본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 받은 군인? 네. 네. 1938년에는 만주 국경감 시대에서 대위로 복무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패전할 당시에는 만주국군 중좌, 그러니까 중령에 해당하죠. 중자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귀국해서 군대에 입대하고요. 한국전쟁 당시에는 제9 예비사단장과 교육총관부 참모장을 거쳐서 1953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편하기 전에 1951년 3월 1일부터 1952년 6월 19일까지 육군 대령으로 육군 본부 휠병감실을 맡은 인물입니다.
김기혁 교수 같은 경우는 이 그 장석윤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의 특수위안대라는 이름으로 군 위안부 제도를 설립할 수 있었던 동기를 바로 그 일본군이라던가 만주국군에서 복무했던 그 경험에서 찾습니다. 물론 뭐 일본은 기록을 꼼꼼히 하니까 했으니까 텍스트북으로라도 받아서 국군 시절에 이제 일본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군 창설 이후에 들어와서 아 전에 뭐 남아있는 기록들 뭐 총독부 같은 데 쌓여있는 거 보니까 이러이러했다더라 라면서 건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굳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경험해본 장교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장석윤이라는 사람이 지식도 몸으로 조직도 해보고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괜찮았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위안부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은 봤는데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제국주의에 청산되지 못했던 잔재가 이 사단을 냈다는 얘기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물의 연속성 말고도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우선 그 설치 목적이요. 성역을 분출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뭐 딴짓을 해가지고 전력에 손실을 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설치를 했다고 하죠. 그 시각이 같다라는 건데요. 남성을 성욕이라는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전쟁의 승리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여성을 희생시켜도 되는 대상으로 취급했다라는 그 시선 역시 일본군이 위헌시설을 설치했던 때하고 일치합니다. 네. 다만 뭐 일본군의 경우에는 온전한 일본의 국민이 아닌 혹은 뭐 일본에서도 자기네들의 시선과 좀 다른 사람들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을 했고 한국군의 경우에는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온전한 국민이 아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빨갱이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빨갱이를 얼마나 구분해내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별지랄을 다 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동원의 강제성과 더불어서 2주에 한 번씩 군의관이 검진이 있었다는 것도 일본 위안부 제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요. 시스템을 배운 사람 그렇죠. 차린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공창제가 갖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강제로 그 성병을 검진하는 그 제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군의 당시의 수뇌부들이 일본의 시스템을 직접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성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미 학습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방된 남한에서도 국가가 여성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군인의 몸을 보호하는 신체 정치학을 활용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뭐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일본은 그 위안부 시설을 운영하면서 콘돔을 배포를 했대요. 그런데 한국군에서는 피임이랑 관련된 기록이 없다고 하거든요. 기록이 없다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짐작입니다. 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콘돔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회사가 있었을까 싶네요. 그것도 그렇고 누구한테 배워서 왔는데 거기 핵심 인사들 말고 반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배워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핵심 인사들이 아닌 사람들. 삑사리가 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깨너머로 배운 그 보급품을 다루다 말고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그 양반들이 생각했을 것이고 기록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게 단순히 기록을 안 적어 넣은 것인지 실제로 피임을 똑바로 교육을 못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실제로 증언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게 됐었는지 혹은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충분히 좀 예상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특수위안대라는 명칭이죠. 과거에 일본군 위안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특수위안소였지 않습니까? 네. 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특수랑 위안.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김기옥 교수는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는 과거의 식민주의가 청산되지 못한 채로 근대 국가가 수립되는 운명 속에서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미청산된 식민주의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분명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드러낸다는 거는 스스로 자신의 수치심을 보여주고 그걸 겪어야 되는 운명을 만드는 일이죠. 근데 동시에 치부를 드러내야만 과거를 제대로 반성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난 주간에 윤세민 기자가 했던 얘기, 예. 거의 앞부분에 했던 얘기, 제가 가장 많이 기억 남는, 예. 베트남의 태도. 과오를 잊고 미래로 가자. 예. 즉, 내가 잘못했어죠. 그거야말로. 네.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사실은 상당히 필수적일 텐데요. 안 걸리면 사과 안 하는 것이 패턴이죠. 네. 네. 그리고 계속 앞에서 나왔던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랑 이렇게 얽혀서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좀 덮어두자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김기옥 교수님은 그 일본 정부 역시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따로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시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계산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남일이라도 그 정도로 자신의 대상화된 신체를 수탈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걸 빼앗아 가고 유린하는 주체가 어느 나라인가가 중요해요? 당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 나라에게 당했으니 전략적으로 닥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을 몇이나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가. 이게 되게 저열한 의도의 토론 회방이잖아요. 네.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책임을 물으려 할 때 일본의 소수 우익들은 니네들 위안부를 운영했으면서 뭐 우리한테 그러느냐라고 하는 저열한 태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이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일본에게 책임을 묻고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아니 계산 잘하는 건 좋지. 저 이거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정치적 목적의 계산도 정도껏 해야지. 그 정도 말고는 들이대고 싶은 말이 별로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제 시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태도가 왜 이렇게 떳떳한가? 뭘 어쨌길래? 거기에서 우리는 일본을 좀 찾았고요. 예. 어떤 민족주의자에겐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고맙게도.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보급품이라 부르는 이미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 한국인을 어느 한국인이 무슨 생각으로 데리고 왔느냐. 예. 까지 보았습니다.